그럼 CT로 봤을 때 어른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상악동 내 병소는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VPT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빨리 지혈이 NaOC를 하는 것보다는 저 경험상으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이거 2주밖에 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엔도이즈 이 자극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날부터 대부분 통증이 사라지는 거를 확실히 치료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게 되시고요. 엔도를 진행을 하면서 전혀 NaOC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고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순한 양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졸업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해부학교실에서 공부를 좀 했고 외과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SKCD라는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 개업한 지는 2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게 전기 수술기냐, 처음에는 플라즈마 광고의 마케팅으로서 플라즈마 치료기로서의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 수술기라는 것이 예전에는 보비라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엔도이지라는 장비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근데 과연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프로토콜에 맞게 사용을 할 것인가?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한 RF 장비라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있는 그 주파수까지 아주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RF. 그 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그 킬로헤르츠대 장비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엔도이즈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근관 파일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접촉 저항이 그 면적이 좁아질수록 임피던스가 높아지고 그 임피던스가 높은 부분에서 고주파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류가 우리 인체를 통해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를 통한 그 전류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건조한 손은 물을 좀 묻혀서 땀이 흐르게 한 다음에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파일을 꽂아서 저희가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윗부분, 아랫부분, 밑에 부분 각각이 임피던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은 가장 낮은 그 근단 쪽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실 때 파일을 근관에 정확하게 바인딩이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열 자극을 가해서 치료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알고 있는 지인 동료 중에 이 플라젠이라는 장비를 조금 더 저보다 일찍 접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매일 사용을 하면서 괜찮아 한번 써봐 했더라고요. 플라젠은 아시다시피 이런 임피던스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죠. 실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플라젠이라는 장비와 엔도이즈 장비를 동시에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젠이라는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임피던스가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항기값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잔사나 염증 물질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럼 이게 완전히 정말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느냐라고 회사에 질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플라젠 측에서도 계속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비로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메가헤르츠대 장비를 또 소개하죠. 과연 이건 더 치료가 잘 될까? 어쨌든 더 큰 그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한 주파수 부분이 생기고 실제 수술 장비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잘 만들어진 장비라고 하면 아주 클린컷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엔도 영역에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수염에 제가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치아가 깨져 있고 환자분이 시리고 통증을 호소해서 왔는데요. 통증이 있어서 근관치료 과정을 통해 당일 발수 군충을 하였고 일단 충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후에 환자분은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다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보니까 그 근단부에 끝까지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했고 치수 조직에 잔사가 남아서 통증을 해소하지 않았나 싶어 리엔도를 시행하였고 그날 다시 충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인내이를 가진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신경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요. 제가 첫 번째 충전을 하는데 언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제 언더가 됐으니까 잘못해서 다시 충전을 제거하고 했더니 또 오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또 제거하고 근관장에 맞춘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외과를 전공을 했었고 일반적인 이런 근관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근관 치료 자체가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반 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수루 통증이나 관리가 편안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전체적인 그 잇몸 치료를 원하셔서 내원을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잇몸 치료를 내원하시고 진행을 하고 살펴보니 17번 근심부의 우식이 심해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번 내원 시에 충전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전 처치를 하고 크라운을 진행을 한 상태에서 환자분은 왼쪽 아래에 임플란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임플란트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17번 부위 엔도를 한 부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왼쪽 부위에 보철 부위가 검게 보인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근심부에 우식이 보여서 이걸 먼저 처리를 했고요. 17번 부위의 우식이 지금 보시면 저렇게 일반적인 형태로만 보면 약간의 그 캐비티만 있었지만 실제 큐레이 영상으로 보면 많은 크랙이 보여서 엔도를 바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내원, 두 번째 내원 시에 충전을 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에 구멍이 생겨서 내원을 하신 분이신데 오른쪽 아래 지금 보면 46번, 47번 부위에 인내이가 있었고요. 이거는 4월 23일에 이제 내원을 하셨지만 실제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환자분이 구멍이 났다고 한 것은 46번 부위에 인내이가 이제 탈락이 되면서 내원을 하셨고요. 인내이 하방에 심한 2차 우식이 발생을 해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월 4일이었는데요. 환자분의 사정상 수술을 하게 돼서 한 달 정도 내원을 못 하시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통통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셨고 다음 내원 시 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부위에 이제 우식증이 보이시죠. 급하게 해외에 한 3개월 정도 나가게 되어 있는 사정이셨고요. 그래서 그날 오신 날 당일 근관 충전을 시행을 했고 그동안 다시 내원을 하실 때까지 불편감을 호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 환자분도 이러한 우식증을 가지고 계셨고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바로 다음 내원에 근관 충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관 충전을 시행하고 크라운을 한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근단 치주염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6번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던 환자분이셨는데요. 21번 부위에 크라운이 되어 있었는데 리전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환자분이 알고는 계셨지만 통증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 않으셨고 또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바로 치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너무 아프고 부으니까 오셨고요. CT를 찍어봤을 때 근단부에 큰 병소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근관 충전물을 제거하고 약간 오버를 시켜서 엔도이즈 자극을 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바깥쪽에 치은도 부어 있었고 퍼스도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제를 처치하지 않고 이제 환자분을 이제 귀가시켜드리고 다음날 내원을 해서 엔도이즈를 통해 자극을 가했고요. 이날은 제가 이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약제를 넣고 환자분을 귀가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컨벤셔널한 근관 치료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엔도이즈 이 자극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날부터 대부분 통증이 사라지는 거를 확실히 치료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원 시에 근관 충전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3번 부위에 지금 보면 근단 병소가 보이실 텐데 아프다고 호소하신 거는 25년 5월 30일이신데 지금 사진은 24년도 5월 16일. 그때도 병소는 있었고 환자분은 병소를 알려드렸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바로 치료를 진행 원하시지 않죠. 그때 찍어놓은 이제 임상 사진들을 보시면 뭐 많이
변색도 되어 있고 좋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환자분은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지만 5월 30일 오셨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재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재근관 치료를 시행을 할 때는 파일을 약간은 오버시켜서 항상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원하셨을 때 치근단 사진으로 봤을 때의 방사선 투과성을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병소의 크기가 줄어 있다고 평가가 되었고, 임상 증상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그날 충전을 시행을 하였고요. 한 3달이 지난 이후에 체크업으로 오셨을 때 병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환자분은 증상에 대해서는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6번 보셔도 46번 부위에 지금 치근단 병소가 있고, 나이가 지금 20살인데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 나이에 이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 그때는 아마 치근단이 다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근관 충전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가 그런데 23년도에도 내원을 했고요. 그때도 이런 병소는 가지고 있었지만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치료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많이 붓고 아팠을 경우 CT를 찍어봤을 때 근단 병소가 저렇게 좀 컸고요. 크라운을 제거하고 재근관 치료를 시행해봐야겠다 했습니다. 근관 내 충전물을 제거하고 통법적인 대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증상이 바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근관 충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최근의 환자분이신데 왼쪽 위 어금니에 이제 물집이 크게 잡히고 타치과에서 발치를 권유받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고요. 보시면 27번 부위의 라디오루선시가 아주 크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상악동 부위까지 이제 병소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었고, 엔도를 시행을 하였고 통법적인 사항대로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까지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불과 2주지만 다시 찍은 CT 사진을 보면 병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치조골에 발생된 병소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도 오셨을 때 아주 통증도 심하셨고 발치에 대한 걱정도 심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고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순한 양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게 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복합되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왼쪽 아래 치아가 많이 아파서 오신 분이고요. 처음에는 36번 크라운 부위일까? 아니면 37번 충전물 인레이 부위일까? 이렇게 봤는데요. 큐레이로 검사를 해봤을 때 저렇게 많은 크랙 라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에게 크랙의 의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통법적인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보셨을 때 크랙 라인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지만 증상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크랙 라인이 있지만 크라운으로 이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크라운으로 이제 수복을 하려고 한 날 보니 환자분이 저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크랙 라인이 너무 깊은 것이 이제 엔도를 통해서 자극이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파절이 이루어졌고요. 환자분의 동의하에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파절이 이루어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셨을 건데요. 이런 경우 환자분하고의 납보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많은 트러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실제적으로 느꼈던 통증이나 증상은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까지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우식증과 잇몸 질환을 이유로 전체적인 검진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 잇몸 치료를 과정을 진행을 한 이후에 치아 하나하나씩 검진을 하다 보니 16번 부위에 우식증이 심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이해법에 통해서 근관 충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통증과 불편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바로 다음 치료 과정들로 이행이 될 수 있었고, 첫 번째 전치 부위의 브릿지 부위 심미적 불안감, 그리고 33번 부위의 우식증,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처치를 원하셨습니다. 전치부 리엔도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의 근관 충전까지 다 시행을 하였고, 이 과정 중에 큰 불편감이 호소되지는 않았습니다. 12번 부위는 근관장 끝까지 접근이 되었는데요. 21번 부위는 근관이 석회화 되었는지 끝까지는 자극을 가하지 못했고, 다만 충분히 장비를 사용하여 자극을 가해서 증상이 없는 건 확인되고 보철은 진행되었습니다. 33번 부위에 제 신경치료도 진행을 당일 방수 근충으로 하였고요. 크라운으로까지 이행하지는 못했고 레진 충전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11월 한 5, 6개월 지난 이후에 그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처음 시행하였던 16번 근관치료 부위나 전치부, 다음 33번 부위까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관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케이스들로 제가 겪었던 그 당혹스러운 사항들이나 실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날 엔도위즈를 적용하시고 두 번째 내원을 했는데 핸드 파일을 조정했을 때 통증은 대부분 과잉기구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이 정확하게 그 근단에 바인딩 없이 조사된 경우에는 근처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만곡의 S커브 근관이나 치관부의 파일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바인딩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근관 치료를 하다 보면 두 번째 내원 시 물론 엔도위즈를 사용을 하면서는 제가 예전에 그 NaOCL을 사용을 했을 때 근관 치료를 했을 때에 비하면 통증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통증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유기조직에 의한 감염이거나 역시 과잉기구 조작 혹은 그 임시 충전물의 이제 탈락에 의한 근관 내 오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도위즈를 사용하게 되면서 당일 발수근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술자들이 느끼는 게 당일 발수근충하면 이제 아플까봐 혹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루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직일 충전 시에는 근관을 확대 또는 성형하면서 발생하는 치근대나 자극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전이라는 술시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이 이승준 교수님이 쓰신 책에 해답이라면 해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꼭 지키셔야 될 부분들은, 근관은 꼭 흡연 상태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혹시나 충분한 그 용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을 하시게 되면 전기 스파크가 튈 정도로 상화질이 타는 경우도 A모드 같은 경우로 여러 번 자극을 가하면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엔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시스트 선생님들이 안쪽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과하게 이렇게 석션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NaOC를 적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크게 없겠지만, 전기 자극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 수분 상태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물이 있는 상태에서 큰 전기 에너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활성 라디칼이라고 하는 OH기가 발생을 할 거고, OH기는 무엇보다도 강한 그 염증의 치료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찾다 보니 이제 수중 방전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근데 이 수중 방전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엔도위즈가 아닌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폴라젠 쪽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MTA 실러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MTA 실러 사용하실 때는 이건 분명히 완전히 근관이 그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페이퍼 포인트로 찍어 보셨을 때 완전히 이게 다 마른 상태까지 한 다음에 MTA 실러를 적용하시면 제대로 된 그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관 내 고주파 작용에 따른 효과는 자극을 크게 가했을 때 실제 폭발하는 것처럼 아주 마이크로 버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체가 충격파로서 근관 세척에 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확하게 그 입증이 아직 된 건 아니겠지만 라디칼 OH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른 장비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고주파에 의한 열에 의해서 염증 조직이 제거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유용성으로서는 이제 석회화된 근관에 정말로 뚫리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도 이제 좋았고요. 재근관 치료할 때 당연히 열을 가하기 때문에 GP콘의 연화가 이루어졌고, 해부학적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서의 한계성 극복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펄펙토미가 아닌 바이탈 펄프 세라피 하면 펄포토미죠. 윗부분만 제거를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마루치라는 업체에서 그 MTA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엔도위즈 장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증 제거하고, 아까 얘기한 치수 절단을 하는데 어디까지 제거하는지 참 모르겠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그 핀포인트 노출된 부분만 제거하라고 했고, 요새 대체적인 것은 근관에 시작되는 부분으로 해서 1~2mm 정도는 들어가라. 그거에 맞는 파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재를 도포하고 그 위에는 이제 밀봉을 통해서 수복제로 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NaOCl이죠. NaOCl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VPT라는 술식을 할 때 아주 가끔만 제가 아직은 NaOC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엔도를 진행을 하면서 전혀 NaOCl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겪으셨을 NaOCl로 인한 화학적인 번 사고나 환자분의 옷이나 그 피부 쪽에서도 그런 폐해를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한두 번 겪어보고 나니까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 안 쓸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NaOCl의 이 기능이 화학적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럼 화학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장비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제 어린 아이들의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우식증이 생겼을 때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14번 치아 우식증 보시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죠. 윗부분만 제거를 하고 엔도이즈로 적용을 했습니다. 별로 증상 없어서 윗부분에 충전으로만 마무리를 지었고요. 왼쪽 윗부분에 잇몸이 많이 부어서 보시면 24번, 25번 부위 약간 라디오 루선스가 보이실 텐데요. 실제 이 환자는 교정을 하고자 온 환자였고요. 교정 진단 설명하려고 온 날 보니 저렇게 부어서 왔더라고요. 이 환자는 치외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파괴가 됐고 저 상악동 쪽에도 상당히 부종이 심하죠.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해서 두 번째 내원시에 병소가 많이 줄어 보이네. 그리고 세 번째 내원시 보니까 거의 최근단 사진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CT로 봤을 때 어른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상악동 내 병소는 거의 안 보이죠. 실제 보면 이거 2주밖에 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크게 골이 파괴됐던 부위도 빨리 치유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안에서 퍼스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깊게 조사를 했습니다. 37번이 지금 이제 우식증이 생겨서 온 환자였고요. 통증은 있었고 핀포인트로 노출됐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도 저 정도만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근관내까지 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 제거를 하고 할 것인가? 아직도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소한의 범위에 VPT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빨리 지혈이 NaOCl을 하는 것보다는 저 경험상으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엔도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 또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접근법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책임질 수 있다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토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경우 이제 저희 청소년층의 친구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일단 A모드는 좀 많이 강렬해서요. B모드로 지혈을 시행을 해보고 B모드 지혈이 안 됐을 경우에만 A모드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NaOCl로 소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박동기 있는 분한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고 NaOCl 같이 병용하지 마시고 저는 증류수나 HOCl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용수로 저는 사용을 하는 노바케어를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업가에서 바쁘시긴 하겠지만 러버댐은 사용을 하시고 엔도를 하는 것이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러버댐 장착 시간이 5초 내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도이즈 사용하면서 더 빨리 엔도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혹시나 번 같은 사고 그다음에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는 러버댐 사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